그 전에 공식이 엔화의 약세하고 일본 시장이 맞물려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요인 중에서도 정책하고 더 맞물려 돌아간다.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0.75도 올릴 수 있는 거죠, 기준금리를. 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자기네가 뭘 하겠다라는 거를 정책의 강도는 센데 엄청 알려주는 거고 예. 일본은 강도는 안 약한데 알리죠. 예,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내놓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BOJ 개입을 항상 겁내한 이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본 증시 니케이 보면은 올해 들어서 상승을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그 기울기가 더 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일본 얘기 좀 네. 해주시죠. 네, 일본은 아무래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로 해가지고서 버블 네. 경제를 경험을 하고는 터져서 네. 그제는 정말로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하향을 네. 했던 시장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빼고서는 주식이 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80분기 연속으로 우리는 성장을 구가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자랑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만 몇 가지가 좋았었고 나머지는 지수 전체나 모든 것들이 좀 좋지 않았었던. 네. 실제로도 일본 경제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으니까는요. 근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서 일본 증시가 어떤 일을 겪었냐를 보게 되면 그 멀티플이 굉장히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의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정말로 일본이 이익이 줄어들었느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일 컸던 이유는 뭐 아무래도 경제 자체가 피크를 찍고 내려왔다도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주식 시장만 딱 놓고 봤었을 때에는 PER이 거의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오히려 이익의 추이보다는 멀티플이 내려갔던 게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사실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 중에 하나였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는 결국은 일본의 기업들이 일단 성장성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럼 성장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엔화를 약세를 보내면 네. 그러면 수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역할이 되니까 네. 수출 기업들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가 내수가 아주 약한 내수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니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본이 관광객을 많이 받아가지고서 내수 경제를 키워보자. 그러면은 내수 기업들도 좋아지지 않겠느냐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펀더멘탈한 요인뿐만이 아니라 그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본이 낮아가지고서 글로벌에서 주목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PER이나 이런 것들 멀티플이 낮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보자. 그러면은 멀티플도 상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서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직접 사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ETF를 뭐 아주 맹렬한 속도로 지금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일본은행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식도 사주겠다. 그러니까는 바이 재팬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전방위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큰 틀에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베노믹스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는 거죠? 네, 한 그 뭐 5년? 10년째 지금 10년째요?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우리한테는 뭐 그 단순히 이제 엔화를 약세로 보내고 이런 쪽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네. 그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정책들도 많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를 제가 복기를 해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더 받겠다. 원래 일본이란 나라가요, 한국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국가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예, 완전히 뒤집혔죠. 네, 많은 네, 국가가 네. 되었고 그런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었을 때 계산식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평균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들어오면 쓰는 소비 지출액이 연간으로 내국인이 쓰는 거에 4분의 1 정도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가면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들이 뭐 몇만 명이 들어오면 일본이 원래는 인구가 감소하는데 네. 곱하기를 해보고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인구가 사실은 일본은 이제 증가하는 국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세일즈 포인트를 잡는다든지요. 또 아니면은
관광객이 들어오려면은 인프라의 투자나 개선이 필요한데 네. 일본 기업들이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장기 저성장에 있다 보니까 이번 한 번만 아베노믹스 하고 또 그게 만약에 투자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 설비들이 다 유휴 시설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심했던 게 뭐 호텔이나 이런 데였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아베노믹스의 사실은 그 인바운드 관광객을 늘리는 거의 최대 핵심은 올림픽 개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네. 긴 스토리지 않느냐. 네, 그것도 찌그러졌죠. 네, 그래도 네. 어쨌든 이제 올림픽 개최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일본이 빠칭코는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는 그 이제 맞아요. 카지노. 카지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지노를 2+1 대형사에 2개, 지역에 하나 해가지고서 열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구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받아 주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장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믿고 좀 투자들이 들어가면서 선순환이 된 면이 있었죠. 그래도 관광객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느낌은 확 와 닿고 뭐 저도 뭐 일본 가보면 예전보다 일본은 가면 항상 너무 비싸다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인상 전혀 없거든요. 네, 네. 뭐 이렇게 몸에는 좀 와 닿지만 이게 경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큰 건가요? 산업 네, 자체가? 그래서 그 일본의 전체 경상 수지를 보시게 되면 네. 원래는 여행 수지가 기여를 전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여행 수지가 기여하는 바가 일본 경상 수지에서 1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무시할 수 없는 거네요. 예, 네. 요 부분에서 사실 일본인들이 그런다고 여행을 많이 가지는 않아요. 예. 일본인들의 아웃바운드는 거의 일정하거든요. 네. 오히려 국내에서 네. 이렇게 여행을 하는 수요가 일본은 있는 국가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그 다음에 소비를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일단 좀 도움이 실제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도 보시게 되면은 GDP 성장률이 좀 나온 게 이게 여행객들이 가게 되면 거기 소비를 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수 소비 쪽이 네. 예상 대비 좋았던 점이 또 견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우리나 이게 뭐 중국이나 좀 성장률이 아직까지 잘 나오는 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게 작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본 같이 초저성장 국가에서는 그 정도도 자기네 입장에서는 꽤나 눈에 띄는 성장이 되는 것이죠. 네. 예, 어쨌든 제가 지금 니케이 225 한번 오랜만에 네네. 그래프 보고 있는데 진짜 뭐 S&P나 이런 데하고는 뭐 생긴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그래프가 이렇지 할 정도로 전 세계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고 네. 짚어주십사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정책의 효과를 그래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여행이라든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일들 말씀해 주셨고요. 뭐 금융 정책 쪽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면 뭐가 또 작용이 된 게 있을까요? 네, 금융 쪽으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또 이게 아베노믹스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제가 좀 놀랐던 점 중에 하나는 엔화를 구조적으로 약세로 보내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외환 시장은 그런 정부의 정책이나 의도가 많이 먹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서 매크로 쪽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네. 향후에 엔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그때는 엔화가 2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무슨 등차 수요를 보는 줄 알았어요. 매 분기 몇 엔씩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뚜렷한 공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보시냐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원한다. 정책이다.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평균 엔화 환율 추이 보시면은 그 맞습니다. 이후에 똑같이 그렇게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서 일본은 정말로 정책이 강하게 먹히는 나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좀 약한 측면들이 많이 보완이 됐었습니다. 네, 뭐 IR이라든지 네. 해외 기업에 대한 응대를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주주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네. 것도 나왔고요. 그다음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중 상장이 많잖아요. 네. 특히 최근에 이중 상장이 더 늘어났죠. 네. 뭐 LG화학, LG 네. 에너지 솔루션도 네. 그렇고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그 NTT 도코모 같은 경우에도 50조 원을 들여가지고서 상장사인데 이거를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토추 상사 같은 경우에도 패밀리마트를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장 폐지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중 상장을 굉장히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완전 반대로. 강제가 된 건 아닌데요. 네, 반대로. 예, 거래소에서 압박이 네.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게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요. 네.
네, 그렇군요. 그 달러가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달러 이엔이 지금 140이 넘었네요. 네, 다시금 예, 140이 예, 넘었는데 예. 사실 최근에 올라간 부분은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가 좀 더 강해진 면도 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최근에 보시면 원래는 엔달러 추이하고 니케이 추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근데 그 요인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근에 나온 정책 자체는 일본이 왜 청산 가치 이하에 머물러야 되느냐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소명하라 이것이 뭐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전에 공식이 대체로는 엔화의 약세하고 일본 시장이 맞물려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요인 중에서도 정책하고 더 맞물려 돌아간다. 네. 그렇게로 보입니다. 이거 최근에 오른 거는 사실 뭐 달러 이자율이 워낙 많이 오르고 일본 이자율은 꼼짝도 안 하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일본의 이자율 정책은 뭐 YCC 그냥 네네. 계속 유지될 걸로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에나 뭐 강렬하게 밀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제 일본을 볼 때에 네. 정책을 펼 때 드는 생각이 일본은 정책의 강도로서 네. 뭔가를 표현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표현을 한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 어렵다.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0.75도 올릴 수 있는 거죠 기준금리를. 네.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시장은 또 놀래키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시장의 심리를 정부가 확 휘어잡을 수가 있으니까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오히려 자기네가 뭘 하겠다라는 거를 정책의 강도는 센데 엄청 알려주는 거고 예. 일본은 강도는 안 약한데 알리죠. 예. 사실 YCC를 예. 0.25 범위에서 0.2 범위에서 0.25로 바꿨고 그 0.5로 바꿨거든요. 예.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시장은 더 놀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내놓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YCC의 폐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 타이밍 자체를 시장이 예상을 안 하고 있는 타이밍에 소위 말해 뜬금없는 시기에 갑자기 툭 내놓지 않을까. 근데 YCC를 이제 폐지를 한다는 뜻은 이자율을 올린다는 뜻일 텐데 지금 일본이 특별히 이자율을 올릴 이유는 사실 좀 없어 보이긴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누적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남들이 긴축을 해나갈 때 일본은 긴축이 사실은 덜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그러면은 그 누적된 게 언젠가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떤 부작용?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이야 정부가 예. 뭐 이제 외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네. 확 들어막고 있지만 예. 채권 시장도 확 들어막고 예. 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뭐 일본이 이 정도로 격차가 나는데 금리 격차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배팅이 언젠가 한 번씩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엔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든가. 네.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한두 번 정도 시차를 둘 수는 있지만 누적적인 효과까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뜬금없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면 예. 미국이 금리 인상 완전히 이제 종료가 들어가고 네.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될 때 네. 오히려 일본에서는 YCC 폐지하고 우리 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굉장히 이해나가- 뜬금은 없지만은 예, 이해나가 좀 강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위안화가 그러면은 뭔가 그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가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은 되게 와 닿는 것 같아요. 미국은 정책을 나 이거 할 거야 하면서 자꾸 시장과 소통도 하고 네네. 또 뭐 시장 협박도 하고 이러는데 일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확 해가지고 사람 확 네. 놀래게 하는 그런 특기가 뭐 예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일본 개입, BOJ 개입을 항상 겁내한 이유도 네. 미국은 나 개입할 거야 이러는데 일본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예, 그건 참 그렇게 네. 저도 느꼈습니다. 자, 일본 시장 얘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짧게 좀 여쭤봐서 조금 네. 더 깊이 있게 다뤄봤고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우리 시장 네. 전략을 네. 좀 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적 월요일까지 우리는 휴장이고 이제 화요일에 다시 개장을 오늘 마무리가 되면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좀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걱정도 조금 있고요. 최근에 네네. 시장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그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결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하나 남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그래서 경제가 정말로 침체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연준의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와 같은 근본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밤에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제 실업 청구 수당 건수가 나왔는데 그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낮게 나온 요인을 보니까는 역시나 최근에 그 부정수급 이슈가 됐었던 매사추세츠주 네. 숫자가 수정이 돼버리고 나니까 곧바로 그게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업이 그렇게까지는 안 네. 늘어났다라는 거.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가 아직은 버틸만 할 것이다 네. 라는 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5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온 걸 보니까 여기 보시고서 이제 이게 또 좀 매파적으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네. 해석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안에 나오는 것 중에서 다수 매니로 이제 추정을 네. 해놓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결정할지 다음에 모르겠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서너 명인데 똑같이 올려야 된다. 그게 썸이었고 이렇게 이제 동결해야 된다. 그게 세버럴로 나왔거든요. 뭐가 더 많냐 가지고도. 근데 그 연준에서 네. 이미 예전에 낸 네. 자료가 있는데 네. 썸이 세브럴보다 좀 더 높은 걸로 네. 숫자가. 그래서 아마 한 명 정도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4명 대 3명에 네. 나머지는 예. 모르겠다. 예. 이렇게인 것 같은데 2006년도가 보시면 마지막 인상을 하고 다음번부터 이제 동결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다음 회의를 앞두고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장은 더 많이 봤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5대 5대 버렸더라고요. 네, 이제 5대5가 네. 됐고요. 그 다음에 9월까지로 보면은 인상이 50% 넘어갔거든요. 네. 요 정도까지면은 연준이 2006년 때와 마찬가지로 딱 원했던 상황까지로 이제 가격 반영은 마무리 지었다로 보입니다. 2년짜리 금리가 FOMC 끝날 때 3.6이었어요. 지금 4.5입니다. 그러니까 뭐 90bp가 올랐으니까. 예. 네. 그럼 25bp씩 4번 올린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걱정이 나오는 게 네. 그러면 은행 중에 또 하나가 문제 생기는 네. 거 아니냐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도 네. 2주 연속으로 은행들이 급전에 빌려가던 게 뭐 100억 불 이상, 30억 불 이상 증가를 하다가 요번에는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은행이 네. 안정되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네.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네, 뭐가 먼저인지는 네. 모르지만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네. 시장을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광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